어설픈 골목 끝에서 나는 이름 없이 걷고 싱하입 씹던 우가 세대는 같은 전쟁을 사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전쟁은 싱하의 기억으로 남았고 누군가에게 전쟁 이후의 삶은 아카시아 잎의 단맛으로 시작되었다. 싱하는 불타버린 산하의 기억 속에서 자랐고 아카시아는 식목일의 시간 속에서 번성했다. 기억의 식물부터 이미 세대는 달라진다. 전쟁의 상처를 몸으로 겪은 세대는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기억한다. PX 앞에서, 양키의 물자 앞에서 배고픔과 자존 사이에 균열을 견뎌야 했다. 서울 출신이라 말하라는 요구, 학고방이라도 말뚝을 박으라는 허세. 피난민의 삶은 생존과 체면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피를 보지 못한 전후 세대였다. 전쟁은 경험이 아니라 텍스트였고 충격은 몸이 아니라 글을 통해 들어왔다. 작가 박안서의 등장과 함께 여성의 의식은 언어로 깨어나기 시작했지만 거리의 풍경은 여전히 밥의 문제로 움직였다. 이것이 싱하에서 아카시아로 건너온 또 하나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다. 도시는 빠르게 숨쉬고 있었다. 버스 안은 늘 가득 찼다.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은 밀려 있었고 그 사이를 헤집으며 움직이던 존재가 있었다. 버스 차장. 동전을 받으며 몸을 버티고 다음 정류장을 외치던 여성들. 도시의 이동을 떠받치던 목소리였다. 공장에서도 봉제 작업대에서도 재봉틀 앞에서도 거리의 생존을 지탱하던 손들은 대개 여성의 것이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자랐다. 왜 힘든 일은 항상 여성의 몫일까? 그 질문은 답을 얻지 못한 채 오래 마음속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노동이 있었다. 말없이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 밤이 깊어도 끝나지 않던 손일. 도시는 밖에서 움직였고 가정은 안에서 버텼다. 그리고 두 세계의 중심에 늘 여성들이 서 있었다. 박완서의 어머니는 신여성이었다. 양반과 며느리로 살다 남편과 사별하고 38선을 넘어 서울로 이주했다. 38년의 일이다. 서울 시민이라는 주소를 얻었지만 피난민의 학고방 현실은 어린 박완서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로 남았다. 그 기억은 소설 엄마의 말뚝 속에 남아있다. 주소는 서울이었지만 삶을 뿌리내리지 못한 자리. 존엄과 생존 사이에서 흔들리던 시간.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인 내게 같은 공간은 다른 풍경으로 남아있다. 지금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세상 온갖 것들이 거래되던 영천 시장통, 아이들과 뛰놀던 골목의 낭만, 독립문을 돌아 흐르던 전차, 실컷 올라타고 종로를 지나 동대문까지 가던 꿈의 시간. 댕댕댕 울리던 전차 소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상상을 키웠다. 전찻길을 막아선 우마차, 근대와 낙후가 뒤섞인 도시. 그것이 우리가 살던 60년대 초 서울이었다. 도시의 기억은 소리와 함께 남는다. 전차의 종소리처럼 시장통의 웅성거림처럼 멀리서 들려오던 또 하나의 소리, 어코디언. 그 음색 위로 한 목소리가 겹쳐 흐른다. 에디트 피아프. 가난과 상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노래로 버텨내던 시대의 목소리. 우리의 도시와 다르지 않은 전후의 거리들.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의 숨결, 잠시 그 노래 위에 기억을 얹어준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Ça n'est bien égal.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69년에 이릅니다. 베트남 전쟁은 한미 동맹을 혈맹의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파병이 이어지던 그 해 한국 사회는 복합적인 감정 속에 있었습니다. 동생의 학비를 위해, 집안의 생계를 위해 오빠와 남편이 베트남으로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응원했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를 전사 통지서를 두려워했습니다. 풍요의 시작과 죽음의 공포가 같은 시간 속에 공존했던 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뻗어가고 새벽정이 울렸네라는 노래와 함께 새마을의 기운이 퍼지며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상위군인의 귀환과 전쟁의 후유증이 사회에 깊은 파장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닉슨 독트린, 아시아의 운명은 아시아인 스스로 책임지라는 선언. 피를 흘리며 도왔던 한국은 또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군의 희생이 커지고 미국 내 반전 시위가 확산되면서 세계의 질서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 사회를 멀리 떨어진 전장과 연결시켰다. 젊은 남성들은 전선으로 향했고 그들이 보내온 외화는 국내 산업화의 연료가 되었다. 전쟁의 대가는 경제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동했다. 그 시간에 서울에 또 다른 전선이 있었다. 가리봉동. 공장과 노동, 좁은 주거와 끝없는 야간 작업, 생존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채워진 산업 현장. 총성이 들리지 않았을 뿐 그곳 역시 삶을 건 싸움의 공간이었다. 바깥에서는 전쟁이 돈을 벌었고 안에서는 노동이 국가를 움직였다. 이 두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본 시선이 있었다. 박완서. 그녀의 작품 세계는 영웅서사가 아니라 일상의 균열과 인간의 존엄을 기록한다. 전쟁 이후의 삶, 가난과 체면, 생존과 위선, 도시의 욕망과 상처. 그 시선은 한국 사회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었다. 베트남이라는 외부의 전쟁과 가리봉동이라는 내부의 현실 사이에서 한국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 모순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시 한국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다. 달 착륙의 환호가 전 세계를 채웠던 1969년 7월 20일. 그러나 불과 닷새 뒤 7월 25일 발표된 닉슨 독트린은 한국 사회를 깊은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환호의 순간 뒤에 안보의 불안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아시아인의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하라. 아폴로의 귀환을 축하하는 세계의 분위기와 달리 한국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선택이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였고 향토 예비군 창설로 이어집니다. 달을 향한 시선과 국가 생존의 계산이 같은 시간 속에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박한 외교와 전략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시죠. 긴급 메모 하나 읽어드립니다. 주제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슈퍼파워의 한마디에 얼마나 흔들렸는가에 대한 1960년대 증언입니다. 벌벅을 경악하게 했던 발언, 케네디 행정부 내부에서 흘러나온 한국을 피곤한 나라라며 일본에 맡겨도 된다는 취지의 케네디의 인식, 그리고 그 말이 나오기 불과 몇 달 전 박정희 의장의 첫 미국 방문의 분위기입니다. 들은 얘기야.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를 찾아갔잖아. 네네. 근데 만나주질 않고 골프장 클럽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면박을 주는 거야. 네. 근데 거기 이제 카메라 기자로 따라간 사람 얘기야. 그 사람 돌아가셨을 거야. 대한뉴스에 그분이 얘기를 자기가 직접 같이 갔으니까. 61년도 얘기네. 그때 따라갔지. 대한뉴스에서. 그때 대한뉴스밖에 없으니까. 네. 따라갔는데 골프장에서 만나줘가지고 그 얘기하고 당하고 오는 거야.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그때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넌 독재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군부독재. 안 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 외교 현실의 한 단면에 대한 증언입니다. 박완서의 시간 위로 내 삶이 따라갔고 그 많던 시간은 어디로 갔느냐 묻지만 뒷산은 그대로인데 아파트가 들어섰고 나는 아카시아 꽃을 씹으며 그 시절을 건넜다. 정주영은 박정희를 만나 그의 요구 앞에서 늘 고뇌했고, 곽영우는 초창기 주변의 시선과 가십 속에서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협업과 티키타카는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비화를 남길 만큼 서로를 존중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강의 풍경을 바꿔놓은 한강의 기적, 그 주역들이 된 겁니다. 그 기록은 여기까지 남깁니다.